네, 지금부터 2021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기획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 사회를 맡은 저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원익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위기의 시대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두 분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고요. 각각 일자리 보장제의 경제 효과 분석,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의 경험과 돌봄 보장의 과제, 이런 주제로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또 지정 토론을 두 분이 각각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세션이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을 건데요. 아마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들어주시면서 실시간으로 바로 또 코멘트나 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다 또 취합해서 함께 마지막 순서로 또 자유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토론 발표할 때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늘 좀 자유롭게 충분한 토론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 세션만큼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발표도 보통 세 분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두 분 발표를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발표를 충분히 듣자는 취지대로 제 말씀은 아주 여기서 짧게 마치고요. 바로 발표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첫 번째 발표, 일자리 보장제의 경제 효과 분석 시뮬레이션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분은 전용복 선생님입니다. 경성대학교에서 국제무역 통상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또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바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용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일자리 보장제라는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대안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미칠지 예측해보는 그런 모의 실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 갑자기 그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회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중들,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대중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작년 11월, 12월쯤에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그 모 교수님 세 분에서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은 경제에 대단히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라는 결과를 냈고, 그것을 올해 2월에 경제학 공동학술대에 발표를 해서 많은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인데요. 기본소득하면 경제가 망가진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직 일자리 보장제에 대해서는 공론의 장에 아직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별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만약에 일자리 보장제가 공론의 장에 올라와서 광범위한 논의의 대상이 됐을 때에 그와 같은 마타도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을 해서 미리 한번 해보자, 미리 한번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자라는 취지에서 올 봄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 결과가 마침 지난 여름에 나와서 오늘 발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일자리 보장제가 논의된다면은 제가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 보장제의 개념은 보통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를 하죠. 내용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임금과 사회보험을 가입해서 제공하면 일자리를 정부가 보장한다. 그다음에 뭐 그럼 어떤 종류의 일자리냐? 미충족 그 지역사회 미충족 욕구를 충족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허드렛 일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제공을 해서 이건 사실은 지역사회의 실물 현물 복지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다음에 그럼 운영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은 마텀업 방식 그러니까 가장 최소 단위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까지 담당한다 이런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발본적인 사회 전환 전략이다. 왜 그러냐면 뭐 오랫동안 연구된 사실이지만 실업은 개인뿐만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 전반의 그 병리 현상의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계 소득의 90% 이상이 근로소득인데 실업은 바로 근로소득이 단절이 되는 거고 그 소득 단절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그 가정 파괴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현상 병영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약물 중독도 실업자들한테 높고요. 그다음에 질병 발생률도 높고요. 그다음에 범죄 재발 뭐 등등으로 실업과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질적이고 광범위하게 존재해 왔다. 완전 고용을 달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뭐 이 자리가 그 실업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그걸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자본주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본주의 기업과 시장은 스스로 실업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제는 그 뭐 무모한 그런 시장과 기업에 의존한 무모한 실험을 끝내고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당위성과 필요성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왜 일자리 보장제가 도입이 돼야 되느냐? 뭐 첫 번째 당위성은 기존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업의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세계 모든 정부가 실업을 방치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실업 대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기업과 시장에 의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종의 일자리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제는 그 공공의 영역이 직접 실업 문제에 개입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일할 권리는 시민권의 핵심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동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유엔 헌장이나 세계 인권 선언 등에서도 이미 규정을 하고 있다. 뭐 시민권이라는 얘기는 일종의 생존권인 거죠, 그죠? 생존 자본주의에서 생산 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노동자계층 대부분은 노동력 그러니까 취업을 통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러한 경제적인 생존 수단을 획득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생존 그러니까 사회적 그 배제로부터 탈피를 해서 사회적 유대 연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좀 실질적인 의미인데요. 실업은 거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미도 실업 때문에 엄청난 정부 지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만 하더라도 그 고용노동부 재정 예산이 30조 5천억에 달하고요. 내년에는 더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작년에도 26조 가량 됐었죠. 뭐 이게 첫 번째 비용이고 두 번째로는 뭐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실업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다. 뭐 그런 부분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는 자본주의사 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생산 자원을 방치하고 폐기함으로써 굉장히 그 손실이 크다. 예를 들면 뭐 작년도 1인당 GDP 기준으로 하고 우리나라 추세적인 평균 실업 공시 실업자 100만 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GDP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은 평균 약 37조 원 정도 된다. 뭐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실업은 모든 불평등의 큰 부분을 설명을 하고요. 그 불평등과 빈곤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는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서면서 대단히 보수적인 뭐 국제기구들 예컨대 IMF라든가 OECD, 월드뱅크 같은 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따라서 실업과 불평등, 빈곤은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효율성의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이미 유발되고 있고 지출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보장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실제로 실업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뭐 복지국가 위기론은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핵심은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지출이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지출이 증가, 가입자 수가 감소하니까 보험 수입이 줄어들고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기금이 고갈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현재 사회보험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사회복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실업자는 사라져야 된다. 그다음에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 이게 당위성이라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걸 국가가 반드시 보장할 필요가 있느냐 했을 때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면 자본주의 역사 300년에서 역사 전체를 통해서 실업이 없었던 적은 없고요. 또 기존의 그 실업 정책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취했지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업 대책의 성격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이 뭐였냐면 시장과 기업에 의존한 형식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서 취업률을 높여보겠다. 또는 뭐 기업한테 보조금을 줘서 뭐 고용을 촉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 그것이 작동한 적은 없다. 뭐 이건 우리나라 그 실업자 수인데요. 뭐 공시 실업자는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100만 명, 9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고요. 확장 실업자, 다시 말해서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그다음에 잠재 경제 활동 인구까지 포함하면은 평균적으로 약 34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건 코로나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업은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히 고질적이고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특히 그 청년층 실업은 현대 뭐 한 20% 정도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조금 경제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왜 실업 대책이 제가 실패했다고 했는데 이건 두 가지 차원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실업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이론적인 문제인데요. 소위 얘기해서 경제학에서는 보수주의 경제학에서는 또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실업률 4% 이하로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경제가 히팅이 된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경제를 쿨링 다운하기 위해서는 실업자를 늘려야 된다. 긴축 정책을 하는 거죠. 뭐 이게 농업 시대에 존재했던 멜더스주의도 아니고 현대와 같은 세상에서도 이게 작동한다라고 믿는 게 놀라운데요. 실제로 일부 뭐 그래도 그 보수주의 경제학자 중에서도 이것이 자연 실업률 가설이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일부 보수주의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뭐 블랑샤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액션인데요. 정책은 보통 세 가지 정도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개인 책임으로 지워서 개인의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직업교육 훈련에 집중하는 방식. 두 번째로는 불안정 노동시장이 실업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그
노동시장을 계약하거나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뭐 또는 각종 인센티브를 그런 방식. 세 번째로는 그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예를 들면 고용 장려금이죠. 뭐 이런 걸 줘서 취업을 유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경제에서 고용은 기업이 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한 이건 실패할 수밖에. 왜냐하면은 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지 고용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뭐 기술 발전이나 자동화니 뭐 AI니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기업들은 가급적이면은 직접 고용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생겼고 또 직접 고용 주체가 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고용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을 통한 또는 시장을 통한 고용은 불가능하다. 근데 뭐 요건 뭐 그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어서요. 좀 그 경제학 내에서 논란이 많이 있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실업의 진짜 원인은 소득 불평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하게 분배되니까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고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니까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줄인다. 이것이 일자리 총량의 부족을 낳고 결국 누군가는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금 그 일자리 정책의 리스트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정부 직접 고용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재활 사업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소득 보전 정책이죠. 그런데 대단히 미미해서 그 효과가 믿을 수 없는 일자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 보장제를 하자 했을 때에 제가 아까 모두에서 왜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지 동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자리 보장제 하자 했을 때 좋네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부정적인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속 가능한 정책인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전면적인 방식으로 일자리 보장제가 시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역사적 사례 분석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방법은 모의 실험이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몇 개의 모의 실험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은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뭐 이 정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모의 실험을 통해서 낸 결과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첫 번째, 일자리 보장제에 따른 순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 GDP의 한 2% 미만 정도 미만이다. 물론 경기 변동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다음에 민간 부분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서 민간 고용조차도 견인을 한다. 민간 고용은 일자리 보장제 고용 부분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자리겠죠. 그다음에 총수요 관리 정책, 그러니까 뭐 경기 부양 정책인 거죠. 정부의 그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다. 고용에 있어서. 그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거, 야 완전 고용되면은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그런 거 없다. 저도 동일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건 미국의 사례인데요. 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했는데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국 경제에 한번 이걸 적용을 해봤습니다.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 임금 수준인데요. 임금 수준은 2021년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의 실험 대상 기간이 2015년부터니까 사실 2015년에 최저임금은 5,560원이었지만은 지금은 8,720원인가요? 훨씬 더 높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실시한다면은 지금 최저임금보다 한 40% 높게 설정을 한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럼 누가 참여할 거냐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너러스하게 가정해봤습니다. 공시 실업자는 당연히 전부 포함 참여한다고 가정했고요. 그다음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 중에서 50% 정도는 일자리 보장제 참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8시간 전일제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간 관련 취업 가능자는 이미 취업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일자리 보장제로 넘어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다음에 잠재경제활동 인구의 20% 정도가 참여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정해진 사회보험료 사용자분 10% 지급하고요. 10% 조금 안 되죠. 9.8%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그 원만한 사업 진행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임금 총액의 20% 정도를 간접비로 지급한다. 뭐 처음에 세팅할 때는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조세 체계에 따라 과세한다. 다시 말해서 조세 체계를 변경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방정식 행태 방정식 10개, 그다음에 항등식 14개, 총 24개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2015년부터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하는 충격을 줘서 나중에 그 변수들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역사적 데이터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를 한 거죠. 시뮬레이션 추정은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 데이터를 했고요. 시뮬레이션 기간은 그러니까 연구 대상은 2005년 15년부터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 4분기까지입니다. 뭐 이것은 그 제가 설정한 임금 수준이라는 것이 뭐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이라고 했는데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컨대 2015년부터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하는 걸로 가정을 했는데 당시에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네요. 2016년에 6,030원이었고요. 그래서 낮은 임금이 아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결과가 나와 있고요. 제가 그 페이퍼를 드렸는데 그게 공유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방정식과 추정 결과까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보장제 참여자 수는 최소 84만 6천 명에서 최대 167만 8천 명. 이건 누구냐 언제 때면은 2020년 작년이죠. 작년 2분기 때 코로나 쇼크가 왔을 때 실업자가 급증했는데 그때 당시에 실업자들을 수용은 그러니까 그 실업자들이 참여한 결과겠죠. 그래서 최대 167만 8천 명, 그래서 평균으로는 122만 7천 명이 일자리 보장제에 참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 사회가 신자유주의 사회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IMF 외환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실업자 수가 150만이었습니다. 150만이 추가로 증가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블라블라 신자유주의 체제가로 전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역으로 평균적으로 122만 명을 상시적으로 정부가 고용을 보장한다면은 우리 사회는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실업이 감소하게 되면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 수요가 증가하고 GDP가 증가하고 민간 부분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납니다. 그 효과를 보니까 민간 부분 고용도 최소 47만 4천 명, 최대 72만 4천 명의 고용이 증가합니다. 평균 민간 부분에도 56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조되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최소 132만 6천 명, 최대 265만 3천 명, 265만 3천 명은 언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2분기 코로나 충격이 가장 컸을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경제가 충격을 받아서 실업자를 양산할 때 그것을 완충하는 효과가 버퍼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도 뭐 오히려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뭐 쉬었음, 실망 실업자 등등 있죠. 이런 것들이 보통 경기가 침체하면은 실망 실업자 등 이래서 비경활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증가한 패턴을 보이는데요.
제 연구에 따르면은 경활 인구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고용률이 평균 1.63%포인트 상승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뭐 최소 1.77에서 최대 4.1%더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평균 2.54%인데 우리가 여기서 그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질적으로 다른 경제 성장이라는 거죠. 이것은 왜냐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경제 성장하면은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할 때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 경우는 일자리가 보장이 되고 또 그 일자리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랄까 내실이 충실한 그런 경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좀 이따 보겠지만 최대 한 50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50조 원의 2배가 사회적인 효과인 거죠. 왜냐면은 나머지 50조 원어치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으니까요. 현물복지 형태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자동 경기 안정화 효과가 있다. 경제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실업률이 줄어들면 특히 자연 실업률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경제가 오버히팅 돼서 뭐 인플레이션 막 나고 그래서 망하는 것처럼 경제가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시뮬레이션 결과 일자리 보장제가 시행이 돼서 실업 제로 상태가 되더라도 인플레이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기존에 역사적으로 관찰된 그 물가 상승률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따라서 일자리 보장제 완전 고용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낳는다는 얘기는 허구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인데 가장 중요할 수도 있죠. 일자리 보장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나라 재정 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소 32조에서 최대 48조 3천억 정도가 더 드는데요. 이것은 GDP 대비로 하면 1.4에서 2.6% 해당이 됩니다. 평균 2%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게 충분히 얼마나 감당 가능한 수준이냐면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 정부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0.73%의 재정 흑자였습니다.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가 좀 늘어나서 작년을 제외하면은 0.98% 흑자였습니다. 20년 동안. 정부가 재정을 흑자로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죠. 거기에다 플러스 지방정부 전체로 보면은요. 2020년 결산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5% 흑자였습니다. GDP 대비. 그러면 그 두 개만 합친다 하더라도 약 4.5%, 4.3%, 4% 정도의 재정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플러스 지방정부에서. 그런데 일자리 보장제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평균 GDP 대비 2% 정도라 했으니 기존에 있는 흑자분의 절반만 가지고도 일자리 보장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는 왜 그런 거냐면 물론 지출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세수 효과가 굉장히 커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자원을 마련하는 정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은 경제가 성장하거나 인구가 증가하거나 등등등 하면서 점점 더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부담은 점점 더 작아지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정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모의 실험 결과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에 대한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은 생략을 했고요. 중요한 변수들만 몇 가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발본적인 사회 전환 전략일 수 있다라고 제가 믿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했지만 사회복지 제도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고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다시 말해 실업의 위협이 사라진다면은 노동시장에서
갑질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제가 최대한 40조, 50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반대편에서는 50조 원만큼 현물 복지를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 요즘 유행하는 기본 서비스를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 그다음에 안정화 정책, 기존의 경기 변동이 오면은 항상 사회적 취약계층이 그 충격을 다 흡수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없다. 그다음에 뭐 그린 뉴딜이니 뭐니 해서 산업 및 사회 전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경제의 생산성이 증가해서 미래 세대에도 질적으로 우수한 경제를 물려줄 수 있다. 이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뭐 다른 사회복지 정책과의 관계를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것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기본소득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대안적인 사회 정책들이 상호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복 선생님의 일자리 보장제의 경제 효과 분석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현재 이제 우리 사회 정책으로서 소득 보장 정책이라든가 또 실업 정책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가져올 그런 굉장히 획기적인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장 오늘 또 지정 토론이나 자유 토론에서 굉장히 재밌는 토론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또 이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는데요. 방향을 조금 돌려서 첫 번째 주제가 그 소득 보장 정책, 실업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 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보는 그런 주제였다면 두 번째 주제는 사회 서비스 관련 주제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사회 서비스 관련해서 현 정부 들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꽤 지났고 또 그 사이에 또 아시는 것처럼 또 많은 뭐 사회 변화들이 있었고 뭐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건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그런 제도가 또는 정책들이 한번 뒤돌아보고 앞으로 전체적인 돌봄 보장의 그런 과제를 모색해보는 그런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자는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보영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보영이고요. 지금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소속이지만 내년부터는 휴먼 서비스 학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 소속이 바뀐다는 것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지금 발표드릴 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경험과 돌봄보장의 과제인데요. 사실 이것을 기획할 때 이 전현복 교수님께서 일자리 보장을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또 보장 영역으로서 돌봄 보장을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발표에 임하게 됐는데 오늘 발표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자리 보장은 돌봄 보장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발표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 사회 돌봄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영역이 돌봄 부분이 아닌가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 사회의 그 사회적인 돌봄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이미 상당 규모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이제 하다 보면은 많이 지적하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이 아직 낮다. 그래서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롱텀 케어, 장기 요양을 기준으로
OECD 국가를 비교해 보면 OECD 평균 지출이 GDP 1.5%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지출 수준이 이미 1%, 그러니까 3분의 2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10배 가까이 증가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OECD 평균 지출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요양병원의 폭증인데요. 그 요양병원이 지금 장기 요양보험, 그러니까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의 핵심 제도인 장기 요양보험 지출이 이제 8조 규모인데 요양병원의 총 지출 비용이 8조를 넘어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회적인 돌봄 비용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경험하는 돌봄에 대한 보장 정도는 상당히 낮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결국 모실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의 어떤 그 삶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가족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도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돌봄에 대한 비용은 지출할 만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과 관련된 국민들의 삶의 질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장애인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전체 등록 장애인의 4% 정도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은 타인에 의한 입소로 조사되고 있고 그중 절반 가량은 사실상 강제 입소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인 수용 공간 안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인권적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수준은 계속되는가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고요.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럼 돌봄 욕구에 누구에게 예외가 있는 것인가? 인간은 태어나면서 당연히 돌봄을 필요로 하고요. 또 평균 기대 수명과 질병과 장애 없이 지낼 수 있는 건강 수명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평균적으로 20년 가까이는 또 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80년 평균 수명에서 40년은 기본적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그 중간이라도 언제나 질병과 사고로 돌봄을 필요로 하고 또는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애의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돌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그동안 얘기하면서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업, 노령, 산업재해 이런 것들에 대한 소득 보장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인간다운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돌봄에 대한 보장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누구나 아까 얘기했던 성장과 발달, 질병과 장애, 노쇠로 인한 돌봄 욕구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 보장이 이제 고려해야 돼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침 이러한 이제 인식들이 그래도 많이 제기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사업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선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서울시는 이제 자체적으로 돌봄 SOS 센터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또 집중적으로 그 선도 사업 사례들을 연구하고 또 돌봄 SOS 센터와 종사자들을 인터뷰한 결과들을 가지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돌봄 보장 체계를 갖춘다면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돌봄 보장의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12년 사회보장 기본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사회보장 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재규정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에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소득 보장은 의미가 좀 분명하죠. 소득이라는 것은 보장해야 될 그 어떤 그 영역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사회 서비스의 정의를 봐도 너무 영역도 다양하고 추상적이어서 그것이 무엇을 보장하는지가 분명치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조금 그런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들을 통해서 봤을 때 결국 그 사회 서비스의 핵심적인 보장 영역이라는 것은 결국 돌봄이 아닐까. 그것도 이제 90년대 그 이후부터 본격화됐던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불리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발달과 또 그 이후에 장애계에서 제기되었던 자립생활의 논의를 함께 고려한다면 최대한 지역사회 안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돌봄보장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런 돌봄 보장이 가능한가 하면 상당히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국민들에 대한 돌봄 보장이 이렇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바로 제도적인 분절성과 파편성이 매우 극심한,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제 그 법적 체계에서도요.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 이후에 사회보장급여법이 도입돼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공통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돌봄이 굉장히 다면적 욕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그 수발도 필요하고 또 식사나 가사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지원도 필요하고 또 집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주거 개조도 필요하고 또 자기 혼자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구 지원도 필요하고 또 질병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이런 다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돌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지원은 다 되는데 가사 지원이 안 된다. 그럼 이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면적 욕구가 있을 때 하나라도 이가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면적 그 욕구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24시간 시설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 체계는 다 개별법으로 다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 개별법에 따라서 운영기관도 다르고 수급 조건도 다르고 전달태계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사회보장급여법이라는 게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이후에 일종의 절차법으로 도입되어서 공통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절차만이라도 공통된다면 다양한 급여들이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설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사실상 사회보장급여법의 내용을 보면 자산조사나 소득조사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 개인별 사회보장급여를 설계하는 부분은 사실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부 저소득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담당하고 있는 이른바 통합사례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적인 사회보장급여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그 유명무실한 법 규정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지역에 보면 여러분들도 직접 돌봄의 상황들을 경험하신 분도 너무 잘 아실 거고 또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잘 아시겠지만 돌봄의 상황이 발생을 하면 집안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게 됩니다.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서 무엇을 얻어야 될지. 왜냐하면 사회 서비스라고 분류될 수 있는 서비스가 260여 가지가 되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내받을 수 있는 창구란 존재하지 않고요. 지역에 이제 공무원 읍면동 사무소라도 가서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보면 공무원분들이 그걸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알아서 그걸 다 찾아 나서서 알아서 획득하지 않으면 260여 가지의 서비스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그 별로 유용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그 법 체계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활동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신청은 읍면동에서 하고 심사는 연금공단에서 하고 다시 수급에 대한 결정은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럼 어떠한 장애인이 자신이 활동 지원을 신청했는데 적절한 장애인 지원 그 등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디에 그것을 항의할 수 있는지, 지자체에 가면 그건 연금공단이 조사한 거고, 연금공단에 가선 그거는 지자체에서 결정한 거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노인 돌봄 문제만 하더라도 욕구 수준이 낮으면 노인 맞춤 돌봄인데 거기는 소득 기준이 사실상 적용되고 있고, 욕구 수준이 높으면 장기 요양 보험인데 그것 등급은 공단에 신청해야 되니까 실제로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돌봄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인 욕구에 대해서 책임 있게 그것을 바라보고 욕구를 진단하고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주체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공공 영역에서 아무도 국민의 돌봄 문제를 책임질 수도 없고 지지도 않고 질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집에서 고독사를 당하시든 최근에 굉장히 그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간병인이 결국 아버지를 죽도록 내버려야 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되든 간에 어떠한 지역의 공공주체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책임도 없고 역할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 정치인들이나 이번 정부에서도 치매 국가 책임제를 얘기하고 있고 또 유력 후보가 돌봄 국가 책임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역의 현재 돌봄이 발생하는 지역 안에서 책임지는 주체가 정작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 공허한 말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거에 대한 문제들을 꽤 오랫동안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말 주민이 살던 곳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실제로 정책이 추진되는 양상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그 분절적 제도들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지고 또 지자체가 정말 그걸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자체에 그냥 예산 주고 알아서 사업을 해라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한계가 명백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것이 다른 그 돌봄 제도와 달리 어떠한 지침을 내리고 그대로 해라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좀 그래도 주도적으로 뭔가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어떤 모습들도 관찰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돌봄 SOS 센터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험들도 좀 바라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16개 지자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8개의 지자체를 융합형 모델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구분 없이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도록 실험이 올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 과정이나 그런 과정 중에서 더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4개 지역을 골라서 이제 핵심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좀 사례 조사를 했고요. 지역 그 서울시 돌봄 SOS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과 시군구의 종사자들을 각각 FGI로 인터뷰를 해서 이제 어떠한 것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고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정말 돌봄 보장 체계를 갖춘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마다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좀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4가지 요소를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돌봄 통합 창구를 통한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돼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접근이 되었을 때 개인별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지역 돌봄 회의 체계를 통한 개인별 진단과 설계가 가능해야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가 총괄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안에서 총괄 부서는 확실하게 좀 구성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민관 주체의 협력과 조정을 담당할 거버넌스 체계가 구성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겠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먼저 돌봄 통합 창구를 통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실상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돌봄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대부분 모르십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그나마 주민들한테 가장 가깝게 느끼게 되는 게 읍면 동사무소고, 거기에 모든 돌봄에 대한 서비스의 통합적인 창구 역할은 하나가 집중된 곳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 공단을 가든 아니면 지역에 있는 복지관을 가든 뭐 재가센터를 가든 상관없이 모든 그러한 돌봄에 대한 요청들이 읍면동이라는 하나의 체계 안으로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통합적으로 접근성이 확보가 되면은 그 이후의 과정 역시도 통합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면 장기요양보험공단은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조사만 달랑합니다. 인정조사에 탈락한다.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그거 못 받으면은 이제 알아서 또 찾으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런 통합적 체계로 들어가면은 공단에서 인정조사를 나오더라도 지자체의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도 같이 공동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그 건강보험 그 장기요양에 인정조사가 이루어져서 등급 판정이 나오지만 그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 이동, 주거, 식사 이런 종합적 욕구들이 같이 실사가 돼서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 접근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돌봄 회의를 통한 개인별 욕구 진단과 설계인데, 지금은 계속 설명드립니다만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보장 급여는 개별적인 특정 사회보장 급여를 그 개인이 알아서 그 급여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서비스만 260여 가지고 사회보장급여 전부 합하면 340여 가지가 넘습니다. 도대체 어느 국민이 그걸 다 알고 있으며 공무원도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그 급여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신청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물론 유명한 급여들은 뭐 알아서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신청한 급여에 대한 심사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돌봄은 굉장히 다면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고, 이것은 특정 급여에 대한 신청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지면 그 돌봄 욕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떠한 급여가 적절한지는 공공체계 내에서 결정이 돼야지 개인이 그걸 알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적합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분절된 전달 체계 안에서는 지자체가 혼자 다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뭐 보건소도 사실 이제 시공구 체계에 있지만 굉장히 별도로 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도 같이 결합이 돼야 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세워진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이런 관련된 공공기관이 하나의 테이블에 모여서 각자의 서비스 급여가 이 개인에게 적합한지, 그럼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결정할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아직은 법적 근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협력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의무가 부여가 돼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걱정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동안 사회보장 급여는 철저하게 자격 기준이 다 세부적으로 소득이 얼마, 뭐 어디에서 뭐 어떻게 진단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고, 기존의 공무원분들은 이 규정에 이 사람이 들어맞냐 안 맞냐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통합돌봄과 같은 이제 돌봄 보장 체계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돌봄이 필요한 욕구가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사례조사나 돌봄 SOS의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는, 그것을 일단 어느 정도의 경험이 축적되면 공무원분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전에는 맨날 민원인이 찾아가면 당신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던 그 경험들이 대부분의 경험이었는데, 이런 돌봄 SOS나 통합 돌봄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이용자 입장에서도 아, 정말 공공기관이 나의 돌봄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는구나라고 느끼는 얘기를 하시고, 이 공무원분들도 전에는 이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개별적인 급여 자격 조건이 안 되면 뭐 본인도 뭐 할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체계 안에서 종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집안의 환경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적합한 서비스를 스스로 설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이 축적되고, 또 그 경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의료 지식이 부족한 측면, 내 판단이 맞는지에 대한 어떤 자신감 부분, 뭐 이런 문제를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는 그 쪽에서는 읍면동 공무원이 그걸 심사를 하더라도 시군구에 물리치료사나 영양사나 작업치료사와 같은 전문가가 있어서 2차 실사를 통해서 또 개인별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도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실제로 공무원이 특히 이제 욕구 조사를 할 때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호직 공무원은 의료적 욕구를 가장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사회복지 공무원은 의료적 욕구 이외에 주변적인 환경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그 특성들이 있어서 둘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가장 적절하다는 말씀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정말 그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욕구 실사와 종합적인 욕구 설계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자체 안에 문제로 들어오면 이 총괄 부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자체에 제가 그 다른 논문에서 이런 조직과 인사관리 문제를 했습니다만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사회복지부서의 부서장이 사회복지직이 아니신 경우가 많고, 그 사회복지직이 아닌 부서장의 경우에는 그냥 내가 승진 순서대로 거쳐가는 자리라고 인식하고, 일은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고 그냥 쉬었다 가는 자리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총괄해야 되는 주무 부서일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총괄 부서일수록 승진 자리의 순서가 높고, 승진 자리의 순서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직이 안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전체 사회보장 급여의 70%가 시군구를 통해서 전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자체 조직 안에 그러한 급여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이 형성이 안 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례 조사를 할 때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독자적인 총괄 부서를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가장 그 적극적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총괄 부서를 국 단위로 구성한 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한 과 단위, 지방 같은 경우는 최소한 침 단위로 구성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의 사업과가 뭐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주거복지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업과가 분리가 됐을 때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국 단위겠죠. 그러니까 광역시의 자치구라든지 지방 중소도시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국 단위의 총괄 부서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겠다. 팀 단위로 사업 부서가 존재하는 군 경우에는 총괄 과 단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전체적인 사업들을 총괄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런 총괄 부서를 구성할 때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사회복지 사업의 90%가 보조금 체계로 묶여 있으니까 통합을 하려고 해도 이 사업을 건들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총괄 부서를 설치해서 사업과를 내부화 시키더라도 이 사업과가 맨날 하는 일은 복지부 지시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가 같이 뭔가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 이런 통합적 체계를 위해서는 중앙 그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라도 개인 대상 급여의 선정 절차 그 업무만은
하나의 부서로 좀 통합해서 총괄 부서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좀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오히려 중앙 부서의 행정 대행 역할을 하는 부서를 이 총괄 부서 바깥으로 빼내고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내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건데, 물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보조금 체제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역 돌봄 협의체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인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역에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운영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건보공단, 연금공단, 정신건강복지센터, 뭐 주거복지센터, 뭐 치매안심센터,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거는 공공기관, 어떤 거는 민간기관, 위상도 다 틀립니다. 서비스 운영하는 거 다 틀리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기관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통합적 접근성, 개인별 설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 간의 조정의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곳을 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 돌봄 회의를 운영한다라고 할 때 지역에서 사례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군구까지 이제 논의가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제도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그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 역할도 이 지역 거버넌스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의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간 교육과 같은 이런 사업들도 역할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이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있으면 지금 지역의 기관을 지자체와 지역 그 돌봄 서비스 운영 기관과 지역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분리했는데, 지역 돌봄 서비스 운영 기관이라는 건 자체적으로 서비스 관리 운영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 그 이용자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민관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공 기관은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는 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기관 같은 경우는 돌봄 서비스를 신청을 받을 수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은 지자체와 이 신청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제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 돌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의뢰받아서 그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와 지역 거버넌스, 이러한 체계들이 일괄적으로 갖춰진다면 돌봄 보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법제도의 개편이 없이는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런 기관들이 당연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법률들을 총괄할 수 있는 절차나 관계를 규정한 뭐 통합돌봄법이라든지 뭐 돌봄보장법이라든지 이러한 법 체계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거와 관련된 장기요양보험법이나 장애인복지법, 활동지원법, 뭐 보조기기 관련법, 이런 법들이 같이 일괄적인 개정이 같이 돼줘야 되겠죠. 또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떤 거는 보조금으로 구분돼 있고, 어떤 거는 바우처 예산으로 가고 있고, 어떤 건 사회보험 예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통으로 지자체가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체계 통합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영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막 굉장히 여러 분야, 여러 제도로 이렇게 산재해 있는 이런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에 관련해서 이런 사회 서비스가 지향해야 될 나아갈 방향을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꽤 또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두 연구 발표에 대해서 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각 연구 발표마다 저희들이 지정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정 토론자로부터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각각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이 연구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유튜브 채팅창 이용하셔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정 토론을 듣는 중에 그런 의견과 질문을 취합해서 또 함께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연구 발표 일자리 보장 제도의 경제 효과 분석 지정 토론 해주실 분은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서정희 선생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정희입니다. 전영복 선생님의 이 시의성 있는 주제로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발표하시면서 기본소득 논의는 사회적인 어떤 의제 세팅에 올라와 있는데 일자리 보장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 않죠. 어쨌든 정의당에서 지금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일자리 보장제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자리 보장제가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주제로 글을 써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일자리 보장제가 나온 맥락은 주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한 건 맞아요. 그리고 특히 어떤 일자리 보장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 계열이 사실 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랜달 레이 계열 이 MMT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최저임금 을 통한 완전고용의 보장, 그래서 어떤 경기 순환적인 이게 경기 사실은 뭐 경기 역행적인 방식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의류의 어떤 이 합의는 이제 법학자인데 이 합의류의 어떤 적정 임금과 모범 사용자 모델을 통한 어떤 완전 고용의 보장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두 계열이 있습니다. 전현복 선생님 최근에 이제 좋은 책도 번역을 해주셨는데 체르네바의 책을 번역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일자리 보장이라는 그래서 이 체르네바 같은 경우에는 이 MMT 계열의 레이 제자이지만 내용은 합의인 굉장히 독특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전영복 선생님이 모델로 하고 계신 거는 이 체르네바 모델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제가 조금 걸리는 건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동의하고 계시는 지점은 MMT 계열의 레이보다는 합의 쪽의 문제 제기나 그거에 근거로 활용하시는 내용이 합의나 체르네바인 것 같은데 분석에서는 또 약간 레이 모델을 좀 더 가지고 오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최저임금보다 높다라고 이제 설계를 하시고 특히 이제 이게 민간의 안 좋은 일자리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 조건이 굉장히 좋은 질 좋은 일자리로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일자리 보장이 그런데 2015년에 일자리 보장제가 도입됐다라고 설계를 하시면서 사실은 2021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2015년에서 2021년의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후로 계속 상승하는 모델이 아니라 2021년 기준의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계셔서 사실상 2021년부터는 최저임금 일자리가 되는 방식이어서 내용은 합의인데 왜 분석에서 활용하는 건 중간인가 레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이제 논문이 우리 이제 일자리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쨌든 아무 대가와 호혜성이 없는 기본소득과 같은 무조건적인 현금급여가 아니라 일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어떤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동의. 그러니까 전용복 선생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의 어떤 일자리 보장제의 근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특히나 문제를 삼는 게 이제 소득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데 저는 왜 소득 보장의 문제를 완전 고용 방식의 일자리 보장으로 풀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자리 보장제하고 그동안 복지국가가 진행해 왔던 고용보장 정책은 차이가 있죠. 고용보장은 정부가 직접 그러니까 재정을 지출을 하는 직접 일자리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목적 자체가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필요가 있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 보장은 현금급여로 하고 이런 어떤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실업부조로 대응하는. 그런데 이제 일자리 보장은 사실상의 어떤 현금급여를 일자리 보장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어서 소득 보장의 문제를 꼭 일하는 사람한테 줘야 될까?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용보장 정책을 통해서 저는 이제 적절하고 적정 임금의 질 좋은 일자리를 정부가 직접 지출을 통해서 창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득 부족의 문제를 고용하는 사람에 한정해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히 어떤 이 모범 사용자 특히 직접 일자리를 얘기할 때 모범 사용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가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민간의 노동시장에 안 좋은 것들을 견인하는 이제 이런 효과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이제 또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일자리 보장의 목표의 우선순위 사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기존의 고용보장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 보장을 꼭 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특히나 한국에서 이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질 낮은 일자리이고 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요. 김보영 선생님도 이제 돌봄하고 사회 서비스도 얘기를 해주시고 전영복 선생님도 대안에서 어떤 사회 서비스의 확대, 특히 어떤 돌봄 노동의 확대를 일자리 보장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 서비스 일자리, 특히 지역사회 바우처 사업에서 같은 경우에 평균 임금이 102만 원밖에 안 돼요. 최저임금 그렇다고 근로시간이 정리야 그렇지도 않아요. 2019년에 조사 그냥 설문조사로 한 거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평균 임금 121만 원밖에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노인 일자리 쪽 인터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제가 보기엔 폭발 직전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하나만 터지면 이거는 끝나는 혹은 그래서 지금 누르고 있는 건데 특히 종사자들이 이 8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공익형 같은 경우에 27만 원 받으시고 사회 서비스 조금 더 받고 50만 원, 아니 70만 원 정도 이제 받으시고 시장형 21만 원 받으세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노인의 빈곤율 문제를 현금급여로 어떤 기초연금의 보편적인 방식으로의 확대나 급여 수준의 상향이 아니라 일을 하는 그러니까 30만 원 물론 이제 많이 올라서 이제 30만 원 기초연금을 하고 어떤 소득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현금급여를 주면 반대가 심하니까 일을 하게끔 하자. 라고 해서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게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80만 개가 만들어지면서 이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의 단기 계약직에 1년 재계약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의 임금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괜찮으신 분들은 그냥 1년 왜냐하면 1년 계약하면 끝나고 또 다른 데 가서 계약을 해야 되니까 매번 계속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고 사람들이 최저임금 일자리 주로 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장기요양도 거의 그 수준이고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상당 부분이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최저임금 일자리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환상 혹은 막연한 그냥 상상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평생을 최저임금 일자리를 산다는 게 단기 계약제구로 산다는 게 지금 현재 기간제법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사업은 2년 이상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계약직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 부분은 지금 오히려 모범 일자리가 아니라 가장 나쁜 사용자 역할을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최저임금 일자리라는 게 만약 내가 평생
한 시간에 일했을 때 8,720원을 받는 일자리를 평생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고, 이거 너무 쉽게 상정하면 안 된다, 이 일자리를.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보장 주창자분들이 주로 예를 드는 게 계속 돌봄 노동이에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예요. 근데 돌봄 노동과 사회 서비스가 이렇게 경기 역행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노동과 서비스인가를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자리 보장의 가장 유의미한 어떤 영역이 뭘까? 로 생각하고 계속 돌봄 노동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일자리 보장의 메커니즘상 이게 경기 역행적이기 때문에 경기가 호황기 때는 민간으로 사람들, 왜냐하면 여기가 레이 방식으로 의하면 여기가 더 최저 수준의 임금급여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더 좋은 일자리 민간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거의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부가 흡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가 나빠지면 민간에서의 실업도 올라가고 일자리 수준이 낮아지니까 정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돌봄 노동과 사회 서비스라는 게 경기 호황기에는 서비스를 축소하고 경기 불황기에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되는 이런 성질의 것인가? 이 영역은 오히려 국가가 상시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 왜냐하면 이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 서비스의 질이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은 굉장히 질 좋은 일자리로 제공이 되어야 되는 필수 서비스 영역이라서 경기 순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일자리 보장제로 커버할 영역이 아니다, 여기는.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복지국가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실제로 거의 대응책이 없다. 일부는 제가 동의를 크게 하는데요. 일부는 그래도 어쨌든 복지국가가 그동안 이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과 실업부조 이 사회보험과 부조라는 방식으로 어쨌든 이제 실업 문제에서의 특히 소득보장 문제는 이제 대응을 해 왔죠.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한계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고용보험을 지금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어쨌든 갖고 있는 한계는 동의를 하는데 그 대안이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고용보험의 대상 커버리지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단기 실업 없이 평생 유급 노동에 종사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꼭 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자리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보면 뭐 노인 일자리나 이런 것들 이제 장기 요양이나 등등 지역에서 이제 제공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들을 보면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이 도농 간 격차도 그러니까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도 되게 심하고요. 저는 제가 이제 군산에 낙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군산도 보면은 이 동 지역하고요, 뭐 면이나 리 이 지역에서의 뭐 버스가 막 하루에 한 2번 들어오는 데도 있고 1시간에 한 대 가는 데도 있고 뭐 이제 등등 하니까 이랬을 때 일자리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는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 많이 사세요. 일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너무 그 격차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하지 못하는 지역 간 격차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이라는 게 그렇게 정말 경기 역행적으로 일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100만 개 만들게. 지금 경기가 좋아졌네? 그러면 50만 개로 줄일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참여를 만약에 그래서 못해, 지역 간의 어떤 뭐 대중교통의 문제라든지 뭐 등등의 이유로 참여를 못했을 때는 그러면 일자리 보장에서 커버가 안 되면 급여는 없게 되는 건가? 그러면 사실상 이제 근로조건부 급여의 강화인 거잖아요. 좀 더 확대된 근로조건부 급여. 저는 자활급여도 좀 없애고 EITC도 좀 없애고 좀 보편적인 방식의 소득 보장을 하고 그 위에 질 좋은 일자리를 얹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또 고민을 깊게 해야 된다, 일자리 보장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제가 생태 문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사실 코로나 문제는 어쨌든 이 기후 위기가 직접적인 원인인 거잖아요. 뭐 축산업의 문제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시킨 기후 문제인데 이 시기에는 이제 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활동을 좀 줄여야죠. 그리고 생산 자체도 줄이고 소비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고 저희 세대야 뭐 어떻게 좀 살겠지만 특히나 이제 미래 세대는 답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의 창출과 자릿수 늘리기가 지금 시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대안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 나누기 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지금 현재의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보면 2인 1조나 이런 것들이 안 지켜져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가 지금 사망 사고만 하루에 3명인 거잖아요. 3만 불 시대에 OECD 경제 순위 11위인 국가에서 하루 3명, 그것도 산재로만, 교통사고도 아니고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존의 시장을 규제하는, 사실 2인 1조를 엄격하게 지키기만 해도 지금 한 명씩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사실 2명이 되잖아요. 기존의 일자리에서도.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정부는 지금 뭐 특히 뭐 문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정부 사업에서조차 다들 민간 위탁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고 위험을 외주화해 왔죠. 사실 뭐 김용균 씨나 등등의, 아니 발전소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데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인데 그런 데서 그런 사고가 난다는 게 다 지금 외주화주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이고, 실제로 근로감독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죠. 그리고 근로감독 건수가 너무 적고, 그래서 이 근로감독의 강화가 매우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기존에 있는 일의 어떤 민간을 압박하는, 그리고 정부도 좀 제발 좀 모범 사용자 역할, 한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실 문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모범 사용자라는 용어 자체를 공식 문건에서 사용했어요. 그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별로 모범 사용자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실증 분석을 하실 때 제가 뭐 통계를 잘하는 연구자가 아니어가지고요. 근데 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2015년에 일자리 보장제가 들어왔다라는 전제 하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셨는데, 그러면 2021년 기준의 최저임금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쭉 적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연동된 일자리가 500만 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015년에 2021년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한 140%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다 일로 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 흡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보장제 기본 구상 이거 하면. 그런데 500만 개 이상이 아니라 2015년에 발생한 일자리 보장제로 흡수되는 인구는 되게 적어요. 그래서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의 이 노동시장의 열악한 현황,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희 선생님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한 뭐 지적과 의견도 있으셨고요. 또 무엇보다 일자리 보장 정책이 갖고 있는 의미, 뭐 문제점 한계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뭐 발표자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답변도 해주시고 또 제 반론을 해주시기를 원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의견을 좀 모으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정 토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경험에 대해서 지정 토론을 해주실 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에 재직 중이십니다. 함선유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함선유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 노동자라든가 아니면은 가족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주제, 일자리 보장과 돌봄 보장 모두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부각되기는 했지만 돌봄 공백과 이에 사회적 보장에 관한 논의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발표자께서 언급하였듯이 누구라도 생애 과정에서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돌봄임에도 비교적 근래에 이르러서야 돌봄이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의존해왔던 돌봄이 가구 구조의 변화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돌봄 공백으로 가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노인 장기요양보험, 무상보육 등 다양한 돌봄 제도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난 10년간 그 예산과 수혜자 수, 시설 수, 종사자 수 등 규모 면에서 매년 유례가 없는 정도로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돌봄 제도 확장의 맥락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돌봄 정책의 실태를 파악을 하고 정비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살펴본 사회보장법의 법적 규정과 각 제도 및 전달 체계 분절성과 관련된 지적이 상당히 타당하고 시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돌봄 관련 제도는 그 필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확장을 되다 보니 제도 간의 연계가 매끄럽지 않고 곳곳에서 공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장애인 활동재원제도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도래해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서비스가 이행하면서 겪게 되는 이용시간의 삭감 문제나 요양병원의 비대화 문제에서 보듯이 돌봄 제도 사이에 미흡한 연결 지점이 누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사회 구성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의 제도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가 장애인, 등급 판정 노인, 등급 미판정 노인, 아동 등 대상과 재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부처 소관으로 운영되면서 분절적인 구조를 갖게 됨에 따른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께서 지적하시듯이 이러한 개별 제도의 통합 운영하는 전달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비책임성의 문제가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특히 이제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그 간병을 하던 청년 영케어러 사건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청년이 사실상 접근할 수 있었던 서비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서비스의 수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도 내에서 수혜할 수 있는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전달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누구나 가족 내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본 논문의 문제 제기와 이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에는 이제 제가 깊게 공감을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몇 가지를 본 토론을 통해서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선 돌봄 보장의 개념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제 발표자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현재 사회보장법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발표자께서는 소득과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소득은 이제 보장 대상을 규정할 수 있지만 서비스 보장은 서비스라는 수단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그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이제 그 페이퍼에 써 두셨는데요. 저는 이제 본
본 법에서 소득과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좀 동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 역시 특정 대상을 선정하고자 하는 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득을 보정한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역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도구로서 서비스가 언급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서비스와 소득이 두 개가 다른 결을 갖고 있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서비스 보장에 대해서 이제 저자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보장을 대신하는 이제 용어로 돌봄 보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돌봄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도구로서 돌봄이 아니라 돌봄이 충족된 상태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돌봄을 보다 큰 차원에서 사회보장의 과제로 고려를 한다면 이 돌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금 보다 깊은 고찰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돌봄은 단순히 특정 사회 서비스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본 이제 연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관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돌봄이 사회화된다고 하더라도 가족에게 할당된 돌봄을 완벽하게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돌봄의 관계적인 성격을 고려를 하면 돌봄을 가족으로부터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을 정당한 방향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기존 관계 내의 돌봄 역할, 즉 돌볼 권리에 관한 부분은 돌봄을 보장한다는 맥락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볼 권리는 돌봄 제공을 위해서 유급 노동 등 시장 소득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유급 휴가 제도와 같은 시간 관련 소득 보장 제도를 포괄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본 연구에서 돌봄 보장의 의미는 돌봄 받을 권리, 즉 가족이 돌보질 않을 권리에 의미하는 공적 돌봄에 관한 부분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돌봄의 개념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돌봄 보장이라는 용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보장 영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돌봄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고찰을 통해서 더 확장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구에서 돌봄 제도와 관련한 급여 체계 파편성과 이해 개선 과제로 전달 체계 개편을 제안을 하고 계신데요. 내용상으로는 이제 서비스 대상 발굴부터 연계, 조직화까지 다양한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상세한 운영의 실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서두에서 이제 돌봄 보장이나 돌봄 정책들 간의 연계 문제 등을 상대적으로 거시적으로 다룬 것에 비해서 실제 이제 연구에서 제안하는 것은 통합적인 창구, 즉 전달 체계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어떤 연결 지점을 조금 더 강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창구를 방문하는 것에 비해서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다고 하면 욕구에 대한 그 사정과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상당한 편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 사회복지 일선 행정 조직인 복지사무소에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러한 그런 창구의 일원화는 제도 중심의 서비스 운영이 아니라 이용자를 중심에 둔 서비스 운영이라는 점에서 향후 개선해야 될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 창구의 일원화나 이제 조직에 대한 구상 이외에도 실제 서비스 제공 기관의 파편화와 이에 따른 인력의 취약성과 같은 보다 큰 차원의 통합적 돌봄 운영에 대한 고민이 추가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는 하나의 제도 안에서도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서비스 등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한 기관에서 통합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동일한 창구에서 운영을 됨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빠른 안착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시설들을 대량으로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영향, 그리고 서비스 단가가 이제 개인을 단위로 포괄적으로 마련이 되지 않고 각 개별 서비스의 단가를 기준으로 수가제로 보상하는 이제 체계에 따른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그 실제 운영의 현황을 보면 제도의 창구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실제 서비스의 운영 방식이나 시설 구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그런 파편적인 서비스를 받게 될 공산이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파편화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 서비스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내용적인 측면과 그리고 관계적인 속성을 고려한 이제 포괄적인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모델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지자체와 돌봄 SOS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 동해 일선 공무원, 본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FGI를 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이런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기술을 하였지만 제가 실제 본문에서는 그러한 이제 FGI 내용이라던가 근거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냈길래 이런 모델을 제시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것을 보완을 하신다면 실제 운영 기관에서 발견한 이제 FGI 내용들 그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이제 이후에 이 원고를 읽으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선유 선생님 지정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뭐 올라온 의견이나 질문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뭐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 세션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 그 지정 토론자에 대한 뭐 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토론에 대한 뭐 반론 그러면서 각각 한 5분 정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 전용복 선생님 정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서선희 교수님 뭐 워낙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공격적이신 분이라 뭐 애정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창피를 당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애정 어린 비판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 교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 뭐 굳이 왜 이걸 해야 되냐 소속 예를 들면은 뭐 평소 지론대로 기본소득 기초위에 뭐 추가로 일부로 더하는 거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원래 일자리 보장제가 기본소득 반대하면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일부 그런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 논쟁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 일자리 보장제 하자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개념적으로 좀 제가 조금 억울한 게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일자리 보장제 일자리로 상장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평생 단기 계약직으로 계속 일해야 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자본주의 사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다음에 좀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2021년도 기본 최저임금으로 2015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2021년이 되면은 그냥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항등식 I11번이 물가 연동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연동에 따라서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500만 개 일자리가 이동을 하는 건데 너무 작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드렸는데 이게 이것과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하신 뭐 산재니 뭐니 해서 기본적으로 산업 부분에서의 규율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게 강화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 일자리 보장제가 시행이 돼서 근데 임금이 똑같아졌다. 그러면 나 갈래. 그러면은 그 사업주가 사업을 접지 않는 한 꼬시겠죠.
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몇 년 전에 임금을 거의 2배로 올렸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동의 새로운 표준을 정하는 그런 노동 또는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술적인 거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뭐 그 예를 들면 첼레바나 레이 이쪽 계열의 일자리 보장제 주장자들은 일자리 보장제의 경기 완충 효과를 강조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겠냐. 특히 돌봄 서비스 강조하지만 거기야말로 정말 전문성과 안정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기 변동에 따라서 들락날락 할 거면은 이게 되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100% 동의하고요. 그런 실행상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뭐 조직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일자리 보장 하자. 이것만 동의한다면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새로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마지막 그 김보영 선생님 답변과 정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이 올해가 사실은 이 모델을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융합형 돌봄 그 모델 개발 연구에도 참여하고 또 이 복지직 사회복지직 그 교육체계 개발 연구에도 그 참여하면서 특히 이제 통합돌봄이나 돌봄 SOS 사업 참여하는 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인터뷰도 했었고 또 이제 보사연이랑 또 별도로 통합적 체계를 개발하는 연구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연구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걸 다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지금 이 결과물을 지금 내놓는 과정이라서 아까 FGI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그랬는데 각각 IRB를 받을 때는 각각의 연구를 위해서 목적으로 받아서 이거를 다른 목적의 연구에 이렇게 인용해도 되나 싶은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그 결정적인 부분이 이것을 이렇게 제시하면 이걸 전달 체계 개혁 방안으로 이해를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점들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에서 의도하는 것은 단순한 뭐 통합 창구를 만드는 통합적 전달 체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와 같은 돌봄 체계 내에서는 지역의 책임성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통합된 전달 체계를 기술적으로 개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지자체를 중심으로 모든 돌봄의 제도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공단 찾아가고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이 지자체에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묻게 되고 그러면 지자체 내에서 그것이 핵심적인 정책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고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돌봄 문제가 단순한 중앙 정부의 그런 뭐 그 허황된 허울 좋은 책임제의 이슈가 아니라 지역의 구체적인 돌봄을 지자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의 이슈로 전환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급여 행정에 있어서도 어떤 패러다임적 전환을 의도하고 있는 건데요. 계속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본인이 국가의 그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급여명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공무원도 그걸 안내를 잘 안 해주시거든요. 왜냐하면은 공무원분들의 지금의 행정 입장에서는 급여를 뭔가를 드릴수록 공무원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요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근데 이거를 거꾸로 바꿔주는 거죠. 거꾸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 돌봄을 요청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와 급여를 찾는 책임을 신청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공조직에서 그거를 감당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급여를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알아야 되느냐? 지자체가 그걸 알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그것은 기존의 사회보장 급여 행정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제를 생각했던 건데 이렇게 쓰면은 이것도 전달 체계이구나라고 이해한다는 거를 이제 좀 깨달아서 나중에 쓸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잘 묘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쓴 거는 자꾸 제가 이걸 위해서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방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지자체에 대한 굉장히 깊은 불신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사례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제 그동안의 돌봄 문제를 얘기할 때는 서정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그 토론자도 말씀하신 계속 일자리 문제를 자꾸 바라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일자리 중요하고 일자리 질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도입하고 이런 정책적 변화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 돌봄에 대한 책임이 지자체에 온전하게 부여되지 않으면 백날 사회서비스원 만들어봤자 공공공급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원을 투입할 동기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압력이 지역에서부터 발생하지 않고,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더 먼 일입니다. 저기 지역 바닥에서 일어나는 돌봄의 구체적인 문제를 중앙이 책임질 일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역에서 돌봄을 확대하고 돌봄의 질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책임성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구체적인 책임성이 지역으로부터 올라가야 중앙제도도 제대로 개혁이 될 수 있고 확대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발 단순한 공공공급 확대에 매달리기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에 우리가 논의를 좀 더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까지 이제 모두 다 들었습니다. 예, 이번 세션은 우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가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을 모색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연구 토론과 발표가 소득 보장, 사회 서비스 관련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또 더 많은 정책적 실천의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여해 주신 네 분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선생님께 주최 측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세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